카이스트의 이원재라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에는 대전에서 광주 갔다 서울 갔다 대전을 갔고, 오늘은 대전에서 부산 갔다 서울 갔다 이제 또 대전을 갈 텐데, 왜 이렇게 제가 서울을 자주 오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10개 중에 적어도 최근 한 3달 동안 10번 오면 6번은 이재열 교수님 때문에 오는 거고요. 2번은 제 일 때문에 오는 거고, 나머지 2번은 여기 자리에 없는데 김석호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학과에. 일방적으로 저한테 또 일을 맡겨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정이 됐나? 동대구와 대전역 사이로 오는데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막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좀 잘 질문이 안 되고 잘 대답이 안 되는 문제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게 사실은 이게 뭐 빅데이터 연구 소개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즐겁기도 하고 아주 도전적인 경험이었어요. 문학을 이제 연구한다는 것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제가 문학을 연구하게 됐는가? 이유서부터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학원 아니면 연구원 아니면 교수님들조차도 리서치라는 게 도대체 사회과학자한테 무엇인가라는 그런 좀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양방, 질방 이렇게 나누고 이론, 방법론 이렇게 나누죠. 그죠? 예. 제가 따기 빼고 국물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론은 방법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의 역사를 보세요.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리그레션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최근에 분석 기법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 가가지고 쟤는 방법론만 잘하는 애,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이론을 잘하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 그 구분 자체가 지금 탑 저널에서 나오는 논문들한테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성격과, 나는 문과였으니까, 나는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미리 대학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마음을, 작정을 먹으시면 안 되고 사실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학 권력 연구가 그것과 연관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걸 양적으로 연구한 거거든요. 저희가 6개월 동안에 한국 국문학계에 하여간 가장 큰 저널 3군데에 딱딱딱 3부작을 냈어요. 그걸 내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와 이유가, 우리 지금 김병준 씨 지금 다시 이제 모교의 박사과정으로 돌아갔는데 잠깐 인사해 볼래? 사실 이 논문에는 이분의 뼈와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김병준의 뼈와 피를 여기 넣기로 하게 됐느냐? 그게 사실 이 안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겪는 그 최초의 순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학부에서 국문학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의 대학원에 왔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제 방문을 두드립니다.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의 전공은 뭐니? 국문학입니다. 그 얘기가 있자마자 한 5분간 서로 아무 말 없이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저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게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악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 시간을 좀 벌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작업들을 해서 저희가 재밌는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식의 작업이 시작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국문학과 전공자가 카이스트로 왔을 때 이 실존적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대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또 훌륭하게 할 수가 있었죠. 지금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4분이나 썼네. 이제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유종호 선생님은 얼마 전에 황현선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시대에 굉장히 명석한, 지금 읽어봐도 아주 울림이 있는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저희 연대에 유종호 교수님이 계셨지만 글을 읽거나 마주칠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순전히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찾아서 읽게 됐습니다. 1997년에 이 논문에 보면 몇 가지 푸념을 하시는데, 가장 재미있는 푸념이 순수 문학의 내재적 평론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점점 불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도 좀 울림이 오실 겁니다. T.S. 엘리엇 1페이지 읽을 때 요즘 대학원생들이 푸코, 데리다, 크리스테바를 3페이지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학을 문학 자체로 평가하려고 자꾸 안 하려는 풍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지시면서 사실 한편으로 문학은 문학으로 봐야지 뭐 무슨 권력이 있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두 번째로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시각 예술은 더 이상 언어로 평론을 쓰지 않고 그림과 음악으로 상징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 그거를 하는 위상학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 1997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부를 무지하게 하셨나 봐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1997년에. 그러니까 그 사이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내재적인 문항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서도조차 이 테크닉이 적용되는 건 정당성이 있다. 자, 맥락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신경숙의 표절이 문학 권력이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창작과 비평의 신경숙의 평론이 백낙청 선생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랬더니 창작과 비평에 글을 냈던 사람, 글을 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보면 신경숙은 우리가 쳐주지 않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여기에 평론을 실어주고 한 달 후에 계약을 해가지고 창작과 비평사에서 새 소설이 나왔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아마 한 번 내기만 하면 10만 부가 팔리니까 이거 지금 그거 지금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감히 대놓고는 못하고 하여간 자기들끼리 막혔어요. 근데 꾸준히 창작과 비평 편집부에서 신경숙의 작품이 훌륭해서 우리가 출판을 해준 거고 그래서 평론을 했다고 백낙천 선생이 이름을 빌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났는데 이 이응준이라는 소설가가 신경숙의 어떤 소설의 어떤 부분은 일본 소설가의 거랑 똑같다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신경숙이 훌륭해가지고 창작과 비평에서 펴줬다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야 이거 표절인데 이게 훌륭해? 그래서 이게 다시 점화가 된 거죠. 자, 뭐 최근에 다시 이제 소설을 내서 활동을 재개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강준만 선생이 이 책을 냈습니다. 문학권력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거 보시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미투가 벌어지고 나서 그 안에 뭐 각종 이상한 일들이 이 문학에 있었다라는 거 알게 됐잖아요. 저 책은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저희가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문학계의 얘기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그걸 권력이라고 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준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신문방송학 전공자고 사실은 그냥 사건을 위주로 지금 이거를 정리한 거니 이제서부터는 문학평론가나 문학가들이 내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떤 권력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밝혀다오라는 말을 쓰세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문학평론가도 강준만 선생님을 인용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은 거죠. 사회학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 강준만 선생님 몰라요. 저희가 대답한 거를. 다른 분들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문과를 나온 우리 김병준이 잠을 안 자기 시작합니다. 1990 저희가 이제 그 세팅을 한 것이 3대 문예지라고 했어요.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는 문지의 후신이죠. 문학동네가 1994년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한 셋을 만들기 위해서 1994년에서 2015년까지의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 걔가 이제 모든 PDF로 구한 후에 구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또 잠을 안 자고 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사를 해서 이걸 이제 필드로 나눕니다. 모든 텍스트들을 필드로 나눠서 입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입력하느냐? 손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런 걸 짜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짜고 우리 김병준도 짜고. 그래서 첫 번째 권력에 관한 저희들이 이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 뭔죠? 이제 제가 이제 안 물어봐지고 안 대답되어지는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사회과학은 추상적인 개념과 싸우는 거예요. 사회과학 리서치는. 사랑을 연구하고 싶죠. 근데 사랑에 관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예요? 우리가 텀페이퍼에 쓰는 단어의 80% 이상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라 하면 이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 관찰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 외에 우리가 씨름하는 것들, 국가, 사회, 젠더 이런 것들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우리가 문학가들의 권력을 직접 관찰해서 측정할 수 있느냐? 제 권력 측정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치. 올려다 보시니까 뭐 올려보는 각도로 이렇게 측정하실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재치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측정을 안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이포피시스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문학계에 권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한 건 그겁니다. 이 사람의 문학적 재능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문학적 활동 이전에 결정된 걸로 평가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었어요. 이렇게 가설로 생각해보는데 그게 이제 인연 기반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빅데이터 분석이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특정한 페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긁어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부가 데이터를 끊임없이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병준이 일주일만 잠을 안 자면은 이거를 대충 다 구했지만 그래? 그러면은 좀 부가적인 게 필요하겠어. 랩 미팅 끝날 때마다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 없는 밤을 지난 후에 구한 것이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1994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언급된 소설가들의 성별, 나이, 등단 연도, 등단을 어디서 했느냐,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냐, 대학교 어디서 나왔냐, 대학원 어디서 나왔냐를 조사해서 그 변인들로 묶어봤더니 대충 이렇게 묶이더라는 겁니다. 국문과 남자, 국문과 여자는 뭐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게 문창과 남자, 문창과 여자, 서울대 비국문과 남자, 불문과겠죠. 그 다음에 서라벌 예대 사람들이 이렇게 묶였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정해진 나의 운명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창작과 비평이나 이런 문예지에서 나를 다뤄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훌륭하면 많이 다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문학적 성취가 높으면. 그럴수록 이렇게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디 있으면 여기서 가운데로 어디까지 가는가를 이제 해보는 거죠. 해봤더니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인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한 소설가로 데뷔하기 이전에 정해졌던 당신의 운명이 세계 문예지에서 얼마나 자주 다루어지느냐를 결정하는데 53%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디파인하진 않지만 이러면 뭔가 권력에 의해서 바이어스 되는 게 있을 거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보면 내가 어느 대학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연대 출신은 서울대에서 부르면 그냥 오는가? 부산에서라도. 그래서 뭐 그런 자,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신문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우아한 말로 설명을 했는데 제목을 말 많은 문학 권력 통계에 딱 잡혔다. 이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별로 해피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문학계에서의 반응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주의적인 반응이에요. 남진우, 이수영 이런 분들 좀 읽어보세요. 저 사실 설명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고 뭐 그냥 누구한테는 그게 권력으로 느껴지겠지만 누구한테는 아니지 않겠냐? 신경숙이 남편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야, 권력이 뭔지 알아? 이게 지금 한국의 약간 훈과학적인 병입니다. 권력 얘기를 했으니 그럼 나는 권력을 디파인할 테야. 그러면서 집에 있는 푸코 책을 10권을 쌓아놓고 계속 읽기 시작하고 여기서는 이런 얘기했는데 저렇게 했는 대로 이야기를 그냥 초점을 전환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문학계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연구실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으로 보세요. 턴페이퍼 쓰고 나서 교수님이 데이터 모아가지고 뭐 좀 테스트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국가란 무엇인가를 계속씩 내가 쓰고 있잖아요. 이게 되는 이유는 제가 감히 말하건데 저같이 데이터 분석하는 입장에서 말하건데 저 비판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론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이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쉬워요. 책을 읽고 정리한다는 건 숭고한 일이죠.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에요. 지금 그때 좀 이렇게 누렇게 뜬 게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어가면서 일을 했던
거였고, 하여간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 자, 세 번째는 이게 한국에 번역이 안 돼서 그런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이라고 부르디유의 논문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 7장인가 4장에 보면 문학계에서 소설가들의 그 자기 재생산이 어떠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프루스트라는 소설가는 The Idiot of Bourgeois Family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진보적이고 당시 입장에서 새로운 개혁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스스로 나는 부르주아 출신의 내놓은 자식 정도이다라는 걸 깨달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저희가 글을 써가지고 국문학계에 보냈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왜 이 책은 인용을 안 하세요였어요. 이걸 인용할 이유도 없고요. 이게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성경 보듯이 지금 텍스트와 리서치를 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뭐 막스에 대해서 뭐 연구실에서 아니면 세미나 시간에 얘기하면 야, 너 자본 3권 읽었어? 뭐 이런 말습관. 그래서 좀 여러분 빨리 해방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좀 불쾌감을 느껴가지고 뭐 일단 인용은 했어요. 근데 뭐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몇 분, 서영인, 이광호, 좀 상대적으로 젊은 평론가들인데 잘못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면밀히 조사할 필요는 있다라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통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장정희 씨가 저희께 지금 한국일보에 칼럼을 쓰시다 보니까 한국일보 기사를 보신 거예요. 통계적 연구는 문학 권력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통계의 마술일 뿐이다. 얼마나 쉬워요. 사실 뭐 숫자 다루는 사람 너희들이 세상을 뭘 알아? 세상이 숫자야? 이 얘기하기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얘기를 또 하세요. 되게 쉽게. 장정일이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못할 일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문학 창작과 비평에서 그의 마지막 호에 저희 논문을 거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페이지에 걸쳐서. 염종선 씨가 당시 이제 주관이었는데 거론을 하셔가지고 뭐 26이라는 걸 했는데 야 26이면은 뭐 통계 검증할 때 30에 모자라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건 맥락과 조건에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야 30이 중요하다는데 T 검증을 하려면 저희는 그냥 26명의 가장 프로미넌트한 작가들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논문에서.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에 연말 특별히 이제 이걸 내서 야 이걸 내가 반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다가 데이터나 모아서 논문이나 다시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 쓰고 졸업해도 되거든요. 야 2개는 더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김병준을 부릅니다. 저희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5분 내에 끝내야 돼요.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베스트셀러 구하는 알고리즘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서 거기 부장님이랑 되게 심해서 교보문고가 지금 이 책 판매 데이터를 엄청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99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세계 문예지 출판사에서 출판된 모든 책들의 주간 판매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시간 만에 보내줬어요. 그걸 보내주고 저희가 아주 야심찬 걸 합니다. 염종선 씨의 주장 중에 하나는 편집부는 영업부랑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그 창작과 비평의 그 편집위원회는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창작과 비평 그 매거진도 마찬가지고 그 인쇄라는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선정할 때 서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례사 비평을 한다든지 특정 누구를 띄워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거를 안 한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데 야 너희는 26명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냐? 하하하가 저 2015년 창작과 비평 겨울의 얘기였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 페북에 그때는 친구도 한 30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자고 했습니다. 다시. 그게 바로 시장에 관한 겁니다. 자, 이게 교보문고 데이터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했냐면 거기서 지금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세계 출판사에서 출판된 모든 책들의 첫 주서부터 53주까지의 판매량을 지금 봤습니다. 여기 이게 MD가 문동, CB가 창비, MS가 문사예요. 자, 보면은 문동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문학동네는
가장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책도 많이 내서 사실 뭐 문학의 상업화, 뭐 시장 권력이 문학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됐던 출판사였고, 창비는 그거보다 조금 사재가 낮으니까 이 피크가 낮고, 문학과 사이는 계속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스무딩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가 왜 지금 흥미로운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지금 다 한 거죠? 다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세간에서 권력이라고 문학계에 작용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의 몇 가지 지표들을 여기서 지금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시장 권력이에요. 두 번째가 기자 권력, 그죠? 근데 기자 권력은 문학 출판사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 담당 기자한테 출판사가 책을 보냈을 때 이거를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는 거는 친분 관계에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고, 세 번째가 인터넷 권력, 그죠? 정과리 선생이 어떤 그 대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냐, 요즘 인터넷 블로그에서 다 좋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을 사지 우리가 좋다고 하는 책 안 산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판매 그래프, 빈도 그래프만 그려봐도 그 판단 몇 가지는 저희가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회색이 세일즈거든요. 책이 팔리는. 각자의 피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일즈 피크는 뭘 쫓아가느냐? 신문 기사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때리고 팔리면 블로거들이 이거에 대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해요. 이게 스토리예요. 우리는 마치 블로거들이 미리 좋은 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남들이 안 보는 책 100권을 읽은 다음에 이게 좋아 해가지고 마치 차트 역주행처럼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여전히 출판사에서 친한 기자들이 세게 써주면 이거 좀 훌륭한가 보네 라고 팔리면 블로거들은 야, 이게 잘 팔린다 하고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권력을 뺏겼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학평론의 빈도수는 이 피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냐면 이건 개간지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4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문제는 모든 것들의 판매량과 빈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근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튀느냐? 이 튀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창작과 비평만 튀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걸로 증명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로 증명했습니다. 이걸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조사했는데, 이제 뭐를 조사했냐면 소설가들의 사회경제적 그러니까 문학계 들어오기 전에 요인들을 정리한 것은 물론 평론가들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특정, 제가 이재열 교수님의 시를 제가 평론을 했다면 저와 이재열 교수님이 몇 프로 겹치는가를 다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누가? 우리 김병준이. 예,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53주의 판매량을 시계열 리그레션을 가지고 한 건데, 뭐 판매량 증가분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건 다 통제했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작가 창비 비평가의 인과학적 유서상이 1 늘어날 때마다 그 주에 10권이 더 팔리더라는 거예요. 자, 문학평론계에 주례사 비평이 있다고 나의 개인적인 친소관계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평론을 잘 써준다는 그런 비판들이 두루두루 있었는데, 저희가 발견한 건 그건 있다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이 평론의 힘으로 내가 좀 신경 써서 잘 써줬더니 실제로 잘 팔리게 되는 효과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문동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점자는 창비한테 있더라. 사람들이 창비가 해주는 평론을 믿더라, 소비자들이. 염종선 씨가 이거를 읽었어야 되는데 뭐 안 읽은 게.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김병준이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야, 우리가 2개를 썼는데 이제는 너를 제1저자로 하나 써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는 거의 국민일보 데이터에 거의 국민은행, 학부를 국문과 나왔는데 국민은행 데이터
부서에 지금 거의 합격을 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논문을 써야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저의 강요에 의해서 또 지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루시앤 골드만은 문학 사회학으로 이름 붙여질 만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사회학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연대 사회학과 졸업생들만 루시앤 골드만을 인용하고 가끔 연구했어요. 정수복 선생님의 그 석사 논문이 루시앤 골드만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신 교수님의 제자들이 최근에 그 숙명여대 이황직 교수까지 해가지고 이 논문을 몇 번 쓰고 서울대에서 문학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인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문학평론에 관한 몇 가지 텍스트들을 분석해서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좀 찾아서 읽어봤죠. 그랬더니 유종호 선생님처럼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이 하는 얘기가 좋은 평론을 하려면 무지하게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평론가들이 읽어야 된다는 걸 주장해요. 문학사학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면 슈퍼 휴먼 인텔리전스가 없어서 우리는 많이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80년에. 그럼 어떤 슈퍼 휴먼 인텔리전스냐? 텍스트들을 다 머리에 집어넣고 암기할 능력. 근데 우리 이미 암기를 했잖아요. 데이터로. 이게 지금 저희가 루시안 골드만한테 되돌리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지금 컴퓨테이셔널리 이걸 했더니 이게 뭔가 될 것 같더라. 뭐가 되느냐? 김병준이 또 무리를 합니다. 뭘 무리를 하냐면 그 20년치 텍스트들을 다 이제 쪼개요. 유의미한 단어들로 쪼개서 그걸 이제 다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어들 사이 연관 관계를 보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출현이냐, 어디서 공출현이냐. 근데 최근에 워드2백이라는 거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양쪽 2cm 안에 들어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나와요. 근데 이 분석의 기준들에 따라서 무지하게 결과가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이크 센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졸업을 해야만 하는, 국민은행에 가야만 하는 김병준은 그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건데 이것도 저는 한국 사회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95년서부터 2015년 사이에 시기별 클러스터가 지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하는 단어셋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평론가들이. 옛날에는 가령 뭐 민족과 뭐 순수 이런 걸 강조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영화, 만화 이런 단어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브레이크가 세계 출판사마다 좀씩 다릅니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대선 때 달라져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우리나라 문화평론가들이 쓰는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죠? 제가 교수가 돼서 국가지원사업이라는 걸 해보니까 알겠어요. 돈이 흘러다니는 길이 무지하게 바뀌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작과 비평의 영화, 만화, 뭐 홀로 있는 방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한 데가 김대중 정부 이후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나서 또 무지하게 바뀌어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똑똑한 척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성찰을 가장 날카롭고 열심히 하게 하시는 지적 주체들이 대한민국에서 문학평론가죠.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문학평론가처럼 얼마나 그렇게 쿨하게 멋있게 잘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은 생각하는 대상들이 바뀌는가? 저는 이게 지식인 사회를 포함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고의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역사 데이터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 어떤 통계 트렌드 데이터를 이렇게 그려놓고 해석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정권 중심으로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무지하게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거라고 하는 거,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그럼 비슷한 단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한테 아무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 사람들을 가장 잘 구분하게 만드는 두 가지 축을 설정해라. 그걸 PC1, PC2라고 그래요.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국문과 교수님이랑 같이 글을 썼는데 그 개념들을 이렇게 해놨더니 자, 지금 이제부터는 오버타임이에요. 언제든지 손을 드시면 제가 멈출게요.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 손 들으세요. 멈출까요? 아니죠. 안 손 들 줄 알고 하는 얘기인데. 자, 자 이제 이거를 보니까 이쪽은 주로 그 민족주의 문학에서 쓰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순수 실존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을 강조했던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0과 0이라고 하면 그냥 남들이 쓰는 단어를 두루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저쪽에 류보선, 요 뭐 아래쪽에 서영채, 남진우, 뭐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축을 따라서 극단적으로 평균에서 벗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자기 주관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관심 있었던 건 어떤 거냐면 시간을 줄였는데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데뷔한 문학평론가들만 동그라미를 쳤어요. 데뷔한 문학평론가들만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때 대부분의 동그라미 친 사람들이 이쪽에 모였죠. 맞아요. 교수님들이 지도하는 갓석사, 박사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교수님이 하던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희가 수치적으로 뭔가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만 칠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칠했더니 평균에서 용기 있게 벗어난 사람들만 칠해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예지들이 많거든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거기서 편집위원 직함이 있는 사람들만 칠했더니 여기서 벗어나요. 이게 저희가 발견한 세 번째 권력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타이틀이 있어서 이 세계에 시큐어리티를 느끼는 사람만 용기 있게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글을 쓴다고 하면 그냥 남들처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런 타이틀도 없이 계속 지도 교수님이 추천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모여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평론가만큼 자기 성찰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비판적인 지성과 영혼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쓰는 단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슬픈 권력의 자장에 있다고요. 이게 부르디에가 얘기한 필드예요. 필드. 이거는 강준만 선생의 책에 나왔듯이 무슨 어떤 음험한 뭐 예를 들어 미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무슨 뭐 학대 그리고 그것이 그냥 침묵되어지는 분위기 이게 어떤 무슨 저널리스트가 보는 어떤 권력의 징후라고 한다면 이건 사회학자들이 보는 권력의 징후 같은 거래요. 권력 자체를 조작화해서 직접 측정해가지고 그의 시그니피컨스를 보지 않고 몇 가지 가설 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계속 추구하게 된 데는 염종선 씨 같은 분들이 자극한 탓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게 그분들이 반응을 해줘서 하는 보람을 느낀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 사회가 내부적인 논쟁이나 어떤 서로 토론에 의해서 좀 이렇게 바이브런트 해줄수록 이런 분석들을 저희가 더 재밌게 하게 되고 물론 또 잠 안 자는 김병주 같은 이런 인재들이 또 필요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